안녕하세요. 그루자입니다. 네. 아이고, 이 과목 지금 녹화하는 게 상당히 오래 걸렸네요. 네. 2022년 1차 직업심리학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다음은 로가 제안한 8가지 직업 군집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네, 보기 박스 안을 보시면 상품과 재화의 생산, 유지, 운송과 관련된 직업을 포함하는 군집이다. 생산, 유지, 운송. 운송과 정보통신에 관련된 직업뿐 아니라 정보통신, 공학, 기능, 기계무역 관련, 그리고 대인관계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고 사물을 다루는데 관심을 둔다. 이거를 뭐 내용을 다 알지 못해도 해결하는 때는 문제풀이에는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정답은 1번이죠. 기술직에 관한 설명이고, 만약에 이게 홀랜드 유형 6가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홀랜드 유형이라면 어떤 유형이랑 그래도 제일 가까울까요? 네, 아마 R 유형, 현실형과 관련이 가장 가까울 것 같아요. 그쵸? 대인관계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고 사물을 다루는 데 관심, 기능, 공학 이런 것. 네. 그래서 이제 로의 분류체계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로의 직업분류체계 8 곱하기 6의 2차원 체계예요. 8 곱하기 6의 2차원 체계. 그래서 로는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이렇게 원뿔 모양으로 직업분류 체계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부분을 이제 8개의 직업군, 장이라고 했어요. 필드를 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8개의 직업군, 그래서 여기에 8개의 직업군이 위치하고 6개의 직업 수준을 이렇게 수직 차원으로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8개의 직업군은 이제 바로 살펴볼 거고 6개의 직업 수준은 직업과 관련된 정교화, 책임, 보수, 훈련의 정도를 의미합니다. 직업 수준이라는 게. 그래서 6가지로 구분을 했다. 8개의 직업군 먼저 살펴보면 서비스직, 비즈니스직, 단체직, 기술, 5개 활동, 과학, 예능, 일반 문화직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서비스직은 말 그대로 서비스, 그래서 타인의 복지, 봉사, 사회사업. 홀랜드 유형으로 보면 소셜, 사회형에 가까운 직업 유형이, 흥미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직은 이제 진취형에 가깝겠네요. 홀랜드 유형으로 보면. 그래서 타인을 설득하고 판매하는 것. 단체직은 관리직, 화이트 칼라, 기업의 효율적 기능과 관련된 업무, 이런 것들이 단체직. 네. 조직을 떠올리시면 되겠네요. 조직. 기술직은 우리 문제에서 살펴봤죠. 생산, 유지, 운송, 그리고 공학, 기계, 정보통신, 무역 관련 업무들. 다음 5개 활동직은 농축수산, 지하자원, 임업 해당되고, 그래서 개발, 보존, 수학과 관련된 일입니다. 네, 이런 자연자원에 대한 개발, 보존, 수학. 과학직은 기술직이랑 혼동할 수도 있는데 기술직과는 다르게 과학 이론 및 그 이론을 특정 환경에 적용하는 일과 관련이 됩니다. 과학직. 예능직은 예술연예. 일반 문화직은 인류의 활동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문화유산을 보존, 전수하는 업무, 이런 일에 관련된 것이 일반 문화직. 이렇게 8개의 직업군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연결시킬 수 있으시면 됩니다.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키워드를 보고 어떤 직업군인지 연결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개 직업 수준은 간단하게만 살펴보면은 수준 1이 제일 높은 수준이고 수준 6이 제일 낮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비숙련직에서부터 반숙련직, 숙련직, 준전문관리,
중급 전문관리, 고급 전문관리, 중급, 고급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로에 대해서는 이 직업 분류 체계보다 욕구 이론이 더 출제가 많이 돼요. 네, 그래서 욕구 이론 관련해서는 제가 이쪽에 위에 이제 영상 링크를 해 놓을 테니까 2020년도 2차 시험에 36번 문항이 로의 욕구 이론에 관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서 해설한 내용들을 이제 참조하셔서 로의 욕구 이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넘어갈게요. 직업 적성 검사인 GATB에서 측정하는 적성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기계 적성, 공간 적성, 사무지각, 손의 기교도. 손의 기교도는 이제 손의 재치, 손의 기교, 네, 재치라고도 합니다. 우선 해당되지 않는 게 이제 기계 적성인데요. GATB, 직업 적성 검사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반 직업 적성 검사, General Aptitude Test Better입니다. 그래서 9개 적성 요인 측정하고 15개의 하위 검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필 검사가 11개고 기구를 사용하는 검사가 4개예요. 그래서 기구 사용 검사가 요 밑에 나와 있죠. 환치, 회전, 조립, 분해 이렇게 손을 가지고 하는 검사입니다. 이 직업 적성 검사는 GATB는 15개 직무군을 제시하는데 국내의 경우에는 타당도 증거가 미흡하다고 해요. 네, 사실 뭐 제 개인적 견해를 말씀드리면 타당도 증거가 미흡한데 왜 이거를 출제를 하는지 좀 이해는 안 되죠. 네, 제 생각입니다. 네. 국내에서 많이 쓰는 걸 내야죠. 그쵸? 네. 지필 검사 먼저 살펴보면은 이제 영역이 측정하는 요인들 보면 형태지각, 사무지각, 운동반응, 공간적성, 지능, 언어능력, 수리능력 이렇게 측정 영역이 되고 기구검사에서는 손의 재치, 손의 기교, 손가락의 기교, 손가락 재치 이렇게 측정 영역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 측정 영역들이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이제 제목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는데 이제 조금 혼동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형태지각 영역은 실물, 도해, 표, 도형의 세부 내용을 바르게 지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교 판별하는 것들이 포함됩니다. 형태를 지각하는 것, 도해, 표, 도형. 도해라는 건 이제 그림 표가 되겠죠. 그래서 기구 대조 검사, 형태 대조 검사가 있는데 형태 지각을 측정하는 검사로는 기구 대조, 형태 대조 검사는 이제 그림을 보고 그 해당되는 것을 찾는 거예요. 어떤 기구 그림 이제 양쪽에 나오는데 이걸 이제 대조해서 찾는 것. 그래서 형태를 보고 대조해서 이제 적당한 것을 찾는 검사가 형태지각입니다. 그리고 사무지각의 경우에는 문자, 전표 등의 세구식별, 오타, 숫자 교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 비교 검사가 사무지각 검사에 해당이 되는데 이제 좌측, 우측의 명칭이 있어요. 그 같은 것, 다른 것 이런 걸 찾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지각, 운동 반응, 눈과 손가락을 사용한 빠르고 정확한 운동 및 조절. 네, 그래서 속도가 중요한 검사입니다. 타점 속도 검사, 표식 검사, 종선 기입 검사가 운동 반응인데 타점 속도라는 것은 실제로 이렇게 그 점을 찍는 속도를 측정하는 거고 표식 검사도 마찬가지로 마킹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표식을 하는데 마킹을 하는데 이제 정해진 위치에 마킹을 해야 되는 그런 검사입니다. 종선 기입 검사와 마찬가지. 종선이라는 건 세로선이죠. 그래서 그 지정된 그림의 위치에 지정된 위치에 이렇게 세로선을 빠르게 기입하도록 요구하는 검사가 종선 기입 검사입니다. 그래서 운동 반응을 보는 검사
그 다음 공간 적성. 공간 적성이라는 것은 공간의 형태, 평면과 물체의 관계 이해. 그래서 2차원, 3차원의 형체를 이해하는 영역이 공간 적성이에요. 공간의 영역. 그래서 공간은 평면이랑 입체가 있죠. 2차원, 3차원. 그래서 평면도 판단 검사, 입체 공간 검사가 공간 적성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언어 능력은 어휘 검사겠죠. 네. 그리고 수리 능력은 산수 추리로 측정이 되겠고, 계수 검사도 마찬가지. 계수 검사 계산하는 거잖아요. 수를 계산하는 거, 계수 검사. 네. 이렇게 하면은 각 영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것 같아요. 밑에 기구 검사 마저 보면, 기구 검사는 지필 검사가 아니라 수행 검사라고 했습니다. 기구 검사, 수행 검사. 그래서 손의 재치, 손가락의 재치로 구분이 되는데, 손의 재치, 손의 기교를 보는 검사로는 이제 환치 검사와 회전 검사가 있습니다. 이제 패그보드 테스트라고도 하는데, 패그보드라는 기구를 가지고 하는 검사여서 패그보드 테스트라고 합니다. 이 패그보드라는 것은 이렇게 그 판이 이제 똑같이 두 개가 있어요. 어떤 기구 판이 두 개가 있는데, 판때기 이렇게 뭐 이렇게 홈이 파져 있는 그런 판때기가 이렇게 두 개를 놓고 위아래로 이제 뭐 구슬 같은 것을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진 위치에 놓도록 하는 것. 플레이스 두다죠. 플레이스가 환치 검사고 턴이 회전 검사예요. 그래서 환치 검사라는 것은 정해진 위치에 그 구슬을 이제 놓도록 하는 게 환치 검사고, 그리고 원래 위치로 이쪽 판에서 이쪽 판으로 이제 옮겨 놓는 걸 환치 검사라고 하면, 이제 회전 검사는 원래 위치로 또 다시 되돌리는 턴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손의 기교를 확인하는 검사, 환치 검사, 회전 검사. 그리고 손가락 재치를 보는 검사로는 조립 분해. 이거는 이제 나사와 너트 같은 거를 주고, 이것도 기구가 주어지겠죠. 그래서 정해진 위치에 그걸 놓고 이제 너트를 조이는, 네. 이런 게 조립 검사가 되고, 다시 원래대로 분해하는 건 그게 분해 검사. 그래서 이제 한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환치 검사, 그러니까 한 세트인데 각각의 개별 검사죠. 네, 환치 검사, 회전 검사, 조립 검사, 분해 검사.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측정 영역에 따라서 어떤 검사들이 이 영역에 해당이 되는지 연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뭐 공간 적성 영역을 측정하기 위한 소검사가 아닌 것은, 소검사인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네, 그렇게 연결을 시키실 수 있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1번 넘어갈게요. 23번, 직무 특성 양식 중 개인이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있어 반응을 계속하는 시간의 길이는, 네, 반응을 계속하는 시간의 길이라고 했으니까 보기만 봐도 대충 3번이라는 거 이제 눈치밥, 통밥으로 이제 찍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맞추는 것은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이제 로키스트 데이비스 이론을 좀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반응 양식, 직무 특성 양식에 대한 내용이 직업 적응 이론, 로키스트 데이비스의 직업 적응 이론에서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존의 직업 관련 이론들은, 우리가 직업 상담학, 직업 심리학에서 공부했던 이론들은 대체로 직업 선택에 관한 이론이었잖아요. 직업을 어떻게 선택하는지. 여기에 초점을 뒀다면 로키스트와 데이비스는 직업 선택보다도 직업 적응이 중요하다 라고 해서 적응에 초점을 두고 만든 이론입니다. 개인의 욕구 능력이랑 환경에서 요구하는 것을 연결시켰어요. 그래서 직무 만족, 직무 유지를 설명한 이론입니다. 즉, 개인이 원하는 것, 환경이 원하는 것,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개인의 요구, 환경의 요구가 조화를 이루면 직업에서 적응이 잘 이루어진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개인, 환경,
조화 상담이라고 합니다.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해서 여기서 말하는 환경은 무엇일까요? 네, 직업 적응 이론이니까 직업 환경, 조직이겠죠. 회사, 기관, 조직. 네, 여기 선이 잘못됐네요. 이렇게 돼야겠죠. 환경을 나타내는 거예요. 환경. 네, 환경이 의미하는 게 회사, 기관, 조직이 되겠죠. 그래서 개인 환경 간 역동적 상호작용을 통한 욕구 충족을 강조했어요. 이게 개인 환경 조화랑 같은 의미죠. 개인 환경 간 상호작용을 통해서 욕구를 충족한다. 누구의 욕구? 개인의 욕구, 환경의 욕구 둘 다 서로 충족한다 라는 의미죠. 그래서 서로 충족이 됐다라고 하면 조화 상태라고 하고, 충족이 안 됐다라고 하면 부조화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게 개인 환경 상호 만족을 추구하는 거죠. 그게 이제 직무 만족, 직무 유지와 관련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족, 충족의 개념이 나와요. 만족이라는 개념은 조화된 내적 지표로서 개인의 욕구와 관련이 됩니다. 조화된 내적 지표다. 내적 지표. 내적이라는 건 개인의 내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조화가 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했었나요? 네, 개인과 환경이 조화가 됐다는 건 서로 충족시켜 준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그 최적의 상태일 때 내적 지표, 개인의 내적 지표, 즉 개인의 욕구와 관련된다는 의미죠. 개인의 요구가 충족된 상태, 개인의 욕구가 충족된 상태를 만족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충족은 조화된 외적 지표. 외적 지표라는 건 환경이에요. 환경. 그래서 환경이 개인에 대해서 충족이 됐다라고 하면 충족의 개념을 쓰는 거예요. 구분이 되시죠? 네. 만족은 개인의 욕구가 채워지면 만족. 충족은 환경의 요구가 채워지면 충족의 개념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환경의 개인에 대한 만족, 충족이다. 여기까지 정리되셨죠? 네. 그래서 조화, 그리고 상호 간의 욕구 충족, 네, 개인과 환경, 욕구 충족. 이게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로키스트 데이비스는 이론은 이제 미네소타 직업분류 체계 3를 토대로 합니다. 선택지로도 이제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네소타 직업분류 체계 나오면 로키스트 데이비스 직업 적응 이론과 관련이 있구나. 그래서 미네소타 직업분류 체계 3와 관련된 이제 설문지들, 질문지들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미네소타 중요성 질문지가 있고, 미네소타 만족 질문지가 있고, 미네소타 직무기술 질문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 적응 이론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이제 위에 문제와 관련되는 직업 적응 유형입니다. 직업 적응 유형, 직무 특성 양식이라고도 하고, 이 유형이 성격 차원과 성격 양식 차원과 적응 방식 차원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제 성격 양식 차원의 직업 적응 유형은 이제 민첩성 차원, 역량 차원, 리듬, 지구력, 네, 이렇게 구분이 되고, 적응 방식 차원에는 융통성, 끈기, 적극성, 반응성으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적응 방식 차원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간단히 살펴보면 이제 융통성, 유연성, 네, 끈기, 적극성, 능동성, 그리고 반응성, 수동성,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반응성, 적극성, 끈기, 융통성, 이거는 이제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이제 성격 양식 차원은 조금 설명이 필요해요. 민첩성, 어떤 의미냐? 환경에 대한 반응 속도, 과제 완성도와 관련이 된다고 했습니다. 민첩성이라는 건 빠른 거잖아요. 속도를 중시하는 것.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어떠한 업무가 나에게 주어지면 이걸 내가 바로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에게 주면 업무에 바로 착수하는 사람도 있고,
대충 이제 시간을 보면서 좀 미루다가 좀 느지막이 착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럴 때 민첩성의 차원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착수하는 사람을 이제 민첩성이 높다고 보고, 미루다가 시작하는 사람은 민첩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첩성이라고 하면 일에 착수하는 속도를 의미한다. 반응 속도가 그런 의미잖아요. 업무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거에 반응하는 속도, 그거에 반응해서 시작하는 속도잖아요. 그래서 민첩성. 그리고 역량이라는 것은, 역량이라고 그대로 해석을 하면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영어로 페이스거든요. 속도를 의미합니다. 페이스가 속도잖아요, 영어로. 그래서 말 그대로 페이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에너지 소비량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작업자의 평균 활동 수준이라고도 하죠. 이제 페이스가 빠르다, 페이스가 느리다 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 마라톤 떠올리시면 페이스가 빠른 페이스, 좀 느린 페이스, 이런 언급을 많이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업무, 과제가 주어졌을 때 과제를 해나가는 페이스를 말합니다. 과제를 해나가는 속도죠. 네. 그래서 이게 역량 차원이 이제 높다라고 하면 페이스가 빠르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낮다라고 하면 과제를 해나가는 속도가 느린 거죠. 페이스가 느린 페이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리듬. 리듬이라는 것은 활동에 대한 다양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말 그대로 리듬이에요. 과제를 해나가는 속도의 규칙성 패턴이라고 되어 있죠. 이제 이 페이스 내에서 빠른 페이스도 있을 것이고, 뭐 중간 페이스도 있을 것이고, 느린 페이스도 있을 것이잖아요. 작업자가 평균적으로 페이스가 어떻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페이스 내에서도 리듬이 존재하죠. 규칙적인 리듬으로, 좀 일정한 리듬으로 업무 페이스를 유지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같은 페이스 내에서도 좀 불규칙적인 리듬으로 업무를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것을 이제 리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좀 리듬이 규칙적인, 리듬이 상대적으로 플랫한, 일정한 사람인 경우에는 꾸준히 1시간을 이제 같은 페이스로, 그 페이스 내에서 꾸준히 1시간 이렇게 일정한 리듬으로 업무를 진행할 것이고, 리듬이 불규칙적인 사람은 똑같은 페이스지만 한 10분 정도 집중하고 바로 느려지는, 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리듬이라는 것은 이 페이스 내에서 과제를 해나가는 규칙성, 패턴, 이런 걸 의미한다. 네. 구분이 되시나요? 네. 그 다음 지구력, 지속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지속하는 시간의 길이가 되겠죠. 환경과의 상호작용 시간, 다양한 활동 수준의 기간을 의미하는데, 쉽게 말해서 얼마나 오래 하는가를 의미합니다. 하루에 8시간을 지속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하루에 1시간밖에 지속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8시간 하는 사람은 지속성, 지구력이 높은 것이고, 1시간 하고 1시간밖에 못하는 사람은 이제 지구력, 지속성이 낮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민첩성, 역량, 리듬, 지구력, 이렇게 구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역량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이 문제에서처럼 이렇게 속도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역량으로 나오더라도 이제 구분을 잘 하셔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민첩성은 작업에 착수하는 속도를 보시면 돼요. 반응 속도니까 착수하는 속도, 과제가 주어졌을 때. 그리고 역량이라는 것은 페이스, 속도라고 그랬죠. 페이스가 빠르다, 페이스가 느리다. 네. 그러니까 평균 활동 수준을 의미한다. 그리고 리듬이라는 것은 어떤 페이스 내에서 패턴이나 규칙을 말하는 거죠. 불규칙적인 리듬, 규칙적인 리듬. 지구력은 지속해 나가는 시간, 네, 기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24번.
직무 스트레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네, 먼저 직무 스트레스 원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직무 스트레스 원인으로는 직무 요인, 조직 요인, 개인적 생활 요인, 물리적 요인이 있습니다. 직무 요인으로는 그 직무에서 발생하는 거죠. 일을 하면서 역할 갈등, 내가 맡고 있는 역할이 이제 한 가지가 아니잖아요. 몇 가지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들 간에 서로 상충되는 경우가 있죠. 이해관계가. 그럴 경우에 어떤 역할에 이제 따라야 될지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역할 과다는 너무 역할이 많은 경우, 그리고 과제 특성은 내가 맡고 있는 과제의 난이도가 너무 쉽거나 너무 어렵거나 하면은 스트레스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할 모호성은 내가 하는 역할이 좀 모호한 거예요. 나의 역할이 애매한 거죠. 확실하지 않을 때 스트레스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로 중간 이상 관리자층에서 역할 모호성으로 인한 직무 스트레스가 많이 나타난다라고 했어요. 위에 이제 관리직일수록 이런 역할들이 좀 명확하지 않고 모호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고, 조직 요인을 보면 조직 문화가 직무 스트레스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생활 요인 보면은 A형 성격 유형은 이제 심장병의 위험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이제 잘 받고, 네, 좀 공격적인 성향, 네, 이런 성격 유형이죠. 그리고 외적 통제 소재는 통제 소재를 외부에 두는 거죠. 통제 소재, 책임을. 반면에 내적 통제 소재인 사람들의 경우에는 통제 소재가 내부에 있으니까 내가 이걸 통제할 수 있다. 책임도 이제 내가 갖고 있으니까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을 받는데, 외적 통제 소재인 사람들은 이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통제감을 상실하고,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 것이죠. 물리적 요인은 뭐 작업장의 환경들이, 사무실이나 작업장 환경들이 영향을 줄 수 있죠. 너무 사람들이 밀집돼 있으면 이제 이것도 업무 환경에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고, 뭐 너무 덥거나 뭐 이런 부분들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로 들어가면 틀린 것은 직무 스트레스 1번 직장 내 소음, 온도와 같은 물리적 요인에 영향이 주죠. 직무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심리사회적 요인으로 역할 갈등, 역할 과부하, 역할 모호성 등이 있다. 네, 그렇습니다. 사회적 지지가 제공되면 우울이나 불안 같은 스트레스 반응이 감소한다. 네, 사회적 지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직무 스트레스를 이제 조절하는 것으로, 변인으로 많이 영향을 주죠. 4번. 직무 스트레스는 직무 만족과 부정적 관계에 있다. 그렇죠. 직무 스트레스가 높은 경우는 직무 만족이 높을 수가 없죠. 네, 직무 만족이 낮고, 상대적으로 직무 스트레스가 낮다면 직무 만족은 이제 높게 됩니다. 모든 스트레스는 항상 직무 수행 성과를 떨어뜨린다. 항상 직무 수행 성과를 떨어뜨린다. 아니죠. 모든 스트레스는 떨어뜨리지 않죠. 스트레스는 이제 적정 수준일 경우에는 오히려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된다. 집중을 높여준다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스트레스가 너무 낮거나 너무 높으면 직무 수행에 방해가 되고, 적정 수준의 스트레스는 오히려 도움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넘어갈게요. 25번. 진로 심리 검사 결과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검사 결과는 가능성보다 확실성의 관점에서 제시되어야 한다. 네, 이거 틀렸죠. 가능성의 관점에서 제시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2번. 내담자가 검사 결과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격려해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3번. 검사 결과로 나타난 강점, 약점 모두를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4번. 검사 결과는 내담자가 이용 가능한 다른 정보와 관련하여 제시되어야 한다. 네, 이게 통합에 대한 내용이죠. 검사 결과의 이해를 넘어서 이제 통합을 하는 것과 관련이 되는 내용이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26번. 작업자 중심 직무 분석의 특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작업자 중심 직무 분석. 작업자 지향적입니다. 작업자 중심 직무 분석. 작업자 지향적이고 어떠한 직무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직무 분석 질문지를 제작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먼저 이걸 얘기하기 전에 살펴보면 작업자 중심 직무 분석이 있고 과제 중심 직무 분석이 있습니다. 네, 직무 분석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고, 먼저 작업자 중심 직무 분석은 직무 분석 결과 나오는 결과물이 직무 명세서입니다. 그리고 과제 중심 직무 분석을 마치고 나오는 결과물은 직무 기술서가 됩니다. 네, 이걸 먼저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작업자 중심 직무 분석의 결과 나오는 직무 명세서는 어떨까요? 내용이 작업자 중심으로 분석을 했으니까 직무 명세서 역시 작업자에 관한 내용이 나오겠죠. 작업자에 관한 어떤 내용? 작업자의 요건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런 내용들이죠. 지식, 기술, 능력, 경험 등의 요건들. 네, 이 직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능력, 경험들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 직무 명세서입니다. 그래서 job specification이라고 하고, 과제 중심 직무 분석은 직무 기술서가 나오죠. 결과물로. 그러면 직무 기술서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이 될까요? 네, 과제 중심이니까 과제에 관한 설명이 포함이 되겠죠. 과제 자체에 초점을 두고 그 자체를 설명한 내용들, 그게 직무 기술서입니다. job description입니다. 그래서 description, 말 그대로 그냥 기술, 설명한 거예요. 그냥 기술한 것. 명세서라는 건, job specification은 명세화, 상세화한 거죠. 네, 작업자 중심으로 작업자에게 요구되는 요건들을 상세화 시켜 놓은 게 job specification, 직무 명세서입니다. 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작업자 중심 직무 분석 다시 살펴보면 어떠한 직무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직무 분석 질문지를 제작해서 사용 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표준화가 된다는 거예요. 표준화된 분석 도구의 개발이 용이하다. 왜? 왜죠?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한 사람 그대로잖아요. 근데 직무는 제각각 달라요. 네, 사람은 같아요. 이 사람이 A라는 직무도 할 수 있고 나중에 또 B라는 직무도 할 수 있잖아요. 네, 하지만 직무는 제각각 다르잖아요. 사람은 그대로여도. 그렇기 때문에 작업자 중심 직무 분석은 사람 중심으로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표준화가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과제 중심 직무 분석의 경우에는 직무별로 과제 활동이 각각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표준화 시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네, 정리되시나요? 그래서 작업자 중심 직무 분석은 표준화 가능하고, 네, 표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량화, 통계화가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그 말은 곧 양적으로 비교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 직위 분석 질문지는 이제 대표적인 작업자 중심 직무 분석입니다. 직위라는 게 직책이잖아요. 직책 분석 질문지라고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포지션 어널리시스 퀘스처네어예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 작업자, 직위, 직책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이 되겠죠. 네. 그래서 작업자 중심 직무 분석의 대표적인 도구라고 하면 직위 분석 질문지, 그리고 과제 중심 직무 분석의 대표적인 도구라고 하면 기능적 직무 분석, Functional Job Analysis. 네, 이 잡에 대해서 기능적으로 분석을 한 거예요. 잡 자체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작업자 중심 직무 분석은 직위분석 질문지라는 도구를 통해서 실시를 할 수 있고, 이건 대표적인 도구입니다. 그리고 이 도구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 결과물이 직무 명세서가 나온다. 과제 중심 직무 분석은 기능적 직무 분석, 이 도구를 가지고 할 수 있고, 분석 결과물은 직무 기술서로 나타난다. 네.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문제로 들어가서 표준화된 분석 도구의 개발이 어렵다. 네, 이거는 작업자 중심인가요? 과제 중심인가요? 네, 과제 중심 직무 분석에 대한 내용이죠. 1번. 네, 그래서 1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마저 좀 살펴볼게요. 보기 2번. 직무들에서 요구되는 인간 특성의 유사 정도를 양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 그렇죠. 양적, 아까 얘기했죠. 표준화가 가능하다고 했어요. 작업자 중심 직무 분석. 작업자 중심 직무 분석은 표준화가 용이하다고 했고, 표준화가 용이하다는 것은 수량화, 통계화가 가능하다는 거고, 그 말인 즉슨 양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 3번. 대표적인 도구, 직위 분석 질문지. 네. 그리고 4번. 과제 중심 직무 분석에 비해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그렇죠. 왜 그렇죠? 표준화가 가능하니까. 네. 어떠한 직무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질문지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폭넓게 활용될 수 있다. 네, 넘어갈게요. 27번. 수퍼의 진로 발달 이론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수퍼는 자아 개념을 강조했죠. 자아 개념을 강조했고 성숙의 개념을 강조했습니다. 진로 성숙의 개념. 성숙이라는 것은 이제 해당 연령대에 맞는 이제 발달이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그것에 대한 내용이 이제 성숙이죠. 그래서 문제 간단히 보면 이제 자아 개념 핵심 기저 맞고요. 타협과 선택이 작용하는 적응 과정이다. 네, 진로 발달적 관점에서 봤으니까 계속 시간이 흐르면서 성장하면서 발달하면서 타협 선택이 계속 상호작용하면서 적응해 나가는 과정이다 라고 했습니다. 진로 발달은 유아기에 시작해서 성인 초기에 완성된다. 아니죠. 전생에 걸친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네, 발달 이론, 슈퍼는 전생에 걸친 발달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이고요. 4번. 또 자아 개념 나왔죠. 본질적으로 자아 개념을 발달시키고 실천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직업 발달 과정입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 이제 슈퍼 이론은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넘어가야겠죠. 중요한 내용입니다. 슈퍼의 진로 발달 이론. 긴즈버그 이론을 반박 및 보완하면서 나온 이론이 슈퍼의 진로 발달 이론입니다. 그래서 긴즈버그 이론은 우리가 최초의 발달적 관점에서 진로를 바라본 최초의 이론이라고 했습니다. 긴즈버그. 네. 그래서 긴즈버그 하면 환자현이 떠올라야죠. 환자현. 긴즈버그 최초여서 환자현. 네. 환상기, 잠정기, 현실기. 네. 네, 뭐 긴즈버그에 관한 내용은 또 뒤에 그 문제 나오는 데서 이제 학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슈퍼는 진로 발달에 대해서 전생의 변화는 계속적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전생에. 그리고 개인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적응 과정. 타협과 선택이 상호작용하는 것이죠. 성숙의 개념을 강조했습니다. 진로 성숙이란 해당 연령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할 직업 발달 과업의 준비도를 진로 성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아 개념 강조했다고 했죠. 네, 직업 발달은 자아 개념을 발달, 실천해 나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생애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자아 개념, 생애 역할, 성숙.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발달 단계에 대해서 이제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발달 단계는 성탐, 화규세 5단계입니다. 성탐, 화규세,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쇠퇴기. 성탐, 화규세. 네, 뒤에서 이제 다시 살펴볼게요. 5가지. 성탐, 화규세. 이렇게 5가지인데, 먼저 성장기 단계에서는 이제 14세까지죠. 어린이 시기예요. 그쵸? 청소년이 되기 직전 어린이 시기. 욕구와 환상이 지배하는 시기인데, 여기에서 점차 흥미 능력으로 초점이 변해간다고 했어요. 먼저 환상기를 보면 성장기 내 환상기, 흥미기, 능력기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환상기를 살펴보면 4세에서 10세 어린이 시기네요. 욕구나 환상이 지배하는 시기예요. 어렸을 때 가장 아이들이 초점을 두는 게 자신의 욕구잖아요. 욕구. 그리고 놀이와 상상을 통해서 이제 이런 욕구의 세계를 이제 탐색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욕구와 환상이 이제 직업 발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초점이 됩니다. 그래서 욕구와 환상에 따른 이런 직업 흥미를 갖다가 11세, 12세가 되면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사회생활이 조금 늘었죠. 이제 친구들도 만나고 학교도 다니고 그러면서 욕구 환상에서 조금 더 이제 사회적으로 변하는 거죠. 이제 자신의 흥미 취향에 더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다 흥미 취향에 초점을 두고 직업 발달을 직업 선택에 흥미를 갖다가 13세, 14세가 되면 이제 능력기가 돼서 능력을 고려하게 된 거예요. 좀 더 현실화된 거죠. 그래서 능력과 그 직업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 시기가 능력기입니다. 그래서 욕구 환상에서 흥미로 초점이 옮겨가고 흥미에서 좀 더 현실적으로 능력과 직업의 요구 조건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게 성장기 시기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해가는 원인은 사회 참여와 현실 검증력이 발달하기 때문에 점점 초점이 변하고 좀 더 현실적으로 고민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성장기를 지나서 탐색기에 접어들게 되면 탐색기는 잠정기, 전환기, 시행기로 구분이 됩니다. 잠정기 시기 때는 17세까지 잠정적으로 진로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우리 중학교 때를 떠올리시면 되죠. 잠정적으로 진로 선택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전환기에 접어들게 되면 초점이 전환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초점이 지금까지는 나 자신에게 있었는데 이제 초점이 외부로 가는 거예요. 현실이 더 중요해지는 거죠. 초점의 전환. 이 나이 때는 이제 교육 훈련을 받는 시기고 그리고 직업 선택에 있어서 현실적인 요인을 중시하게 됩니다. 이제 나에서 현실로 초점이 전환됐다. 그래서 전환기. 그리고 시행기가 되면 이제 성인이 초기 단계죠. 성인 초기 단계는 직업을 선택하고 종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직업이 자신에게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하게 돼요. 그래서 시험하게 되고 뭐 맞지 않으면 좀 시행착오도 겪을 수 있고 변화를 시도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러한 시행기가 이렇게 30세까지 직업 분야가 적합하지 않으면 변화를 시도하게 된다. 네. 그 사이에 이제 확립기에 접어들게 된 거죠. 탐색기를 거쳐서. 그래서 탐색기 시기에는 이렇게 잠정적 선택, 현실적으로 초점 변환, 직업 선택 종사하는 단계인데 이제 자아를 검증하는 시기가 되겠고 청소년기에 그리고 역할을 수행하고 직업을 탐색하는 시기. 그래서 탐색기다. 그리고 이제 확립기로 넘어왔죠. 확립기, 정착기라고도 하는데 확립기로 넘어오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직업 활동에 종사하게 되고 생활의 터전을 마련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시행기를 거쳐서 안정기가 되면 직업에 있어서 안정, 만족감을 느끼게 되고 소속감, 그리고 어느 정도 지위를 갖게 되죠. 네. 그러다가 45세 이후로 이제 유지기에 접어들게 되면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현재 위치를. 그리고 은퇴하게 되면 쇠퇴기. 은퇴 후에 새로운 역할, 활동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성탐, 확유세가 되고 성장기 내 하위 단계는 환흥능,
환상기, 흥미기, 능력기. 탐색기 하위 단계는 잠정기, 전환기, 시행기. 확립기 하위 단계는 시행기, 안정기. 시행기가 이제 중첩이 되죠. 네. 그래서 암기는 수퍼, 성탐, 화규세. 네, 지금 우리가 이거 지금 공부하면서 제가 한 5번도 넘게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어느 정도 익숙해지셨을 것 같아요. 자, 성탐, 화규세. 그래서 암기는 수퍼네. 저희 옆집에 수퍼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수퍼네 아들 이름이 성환이에요. 네, 근데 성환이의 흥미 능력은 탐정 전시 쪽으로 확실히 안정적이에요. 네, 왜 그럴까요? 성환이는 슈퍼집 아들이니까 이제 슈퍼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물건도 막 잘 없어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물건이 없어지면은 이제 추리를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어디서 없어진 거야 도대체? 그러다 보니까 탐정 능력이 많이 발달을 했어요. 그리고 슈퍼 물건들을 막 열심히 진열을 해야 되니까 진열도 엄청 잘해요. 그래서 전시 쪽에 뭔가 소질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성환이 흥미 능력은 탐정 전시 쪽으로 확실히 안정적이에요. 확실하게 안정적이다. 슈퍼집 아들이라서. 그래서 슈퍼의 성환이 성장기, 환상기, 흥미기, 능력기. 탐색기는 잠정기, 전환기, 시행기. 그리고 확립기에는 시행기, 안정기. 네. 그 다음 유지기, 쇠퇴기.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암기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면 넘어갈게요. 28번.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 스트레스의 결과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직무 스트레스의 결과와 거리가 먼 것은? 직무 수행 감소. 직무 스트레스 결과, 직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직무 수행이 감소하죠. 네, 맞습니다. 직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직무 불만족을 느끼겠죠. 맞습니다. 직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상사의 부당한 지시가 있나요? 네, 이거는 이제 인과관계가 좀 바뀐 거죠. 상사의 부당한 지시가 직무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직무 스트레스의 결과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고, 결근 및 이직. 직무 스트레스의 결과, 결근하고 이직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인과관계를 잘 따져보시면 정답은 3번입니다. 29번. 스트레스의 원인 중 역할 갈등과 가장 관련이 높은 것은? 네, 우리 스트레스 원인 앞에서 했네요. 그쵸? 직무 관련 스트레스 원. 역할 갈등, 역할 과다, 과제 특성, 역할 모호성 등이 직무 요인이다. 네, 그리고 조직 요인, 조직 문화가 있다. 네. 아까 봤으니까 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30번. 파슨스의 특성 요인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파슨스 하면은 파슨스 특성 요인 이론 하면 그거를 떠올리시면 돼요. 이제 개인이 있고 이제 직업이 있잖아요. 이거를 연결한다. 그것만 떠올리셔도 됩니다. 개인, 직업. 특성 요인의 의미가 그거잖아요. 특성이라는 게 개인의 특성이죠. 그리고 요인이라는 것은 직업 성공의 요인, 직업 성공의 요인, 직업에서 요구하는 그런 요인들. 그래서 그거 두 개가 잘 매칭이 되면 적합한 직업, 성공적인 직업이 된다. 네, 이게 파슨스 특성 요인 이론,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기 보면 이제 1번 개인의 특성과 직업의 요구가 일치할수록 직업의 성공적 가능성이 크다. 맞죠? 개인의 특성, 직업의 요구가 요인이 되겠죠? 특성, 요인. 그래서 매칭 하면 직업적 성공 가능성 크다. 그래서 정답 1번인데 그래도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특성 요인 이론, 파슨스. 네, 윌리엄슨 헐도 특성 요인 이론이죠. 특성 요인 이론은 우리가 일단 가장 핵심이 이제 표준화된 검사로 시작을 했어요. 그쵸? 표준화된 검사를 활용해서 진단하죠. 네, 진단 과정을 중시합니다. 표준화된 심리 검사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표준화된 검사라는 의미는 객관적, 합리적, 인지적 과정을 강조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개인차 심리학이라는 말을 합니다. 개인차 심리학이라는 말은 이제 개인마다 특성이 제각각 다 다르잖아요. 네. 그런 개인의 차이, 개성 이런 것을 이제 반영한, 이런 것을 존중하는 의미잖아요. 네. 자신의 성격, 제각각 다른 성격에 맞는 직업을 찾아야 만족할 수 있다. 개인차를 고려해서 직업을 찾아야 만족할 수 있다. 개인차 심리학.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이해, 이게 특성에 해당하는 거죠. 개인의 특성. 뭐죠? 흥미, 적성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가치관 이런 것들. 그리고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 이게 요인에 해당되는 거죠.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직업 성공에 있어서 어떤 직업에서 성공하기 위한 요인들이 있을 거잖아요. 직업에서 요구되는 특징들, 특성들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그러면 나에 대한 이해, 직업에 대한 이해가 됐으니까 이걸 연결하면은 성공적인 직업을 찾을 수 있다. 직업 성공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자신, 직업, 합리적 연결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30번까지 같이 공부를 해봤고요. 31번부터 40번은 이제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